중학생쯤 된 아이를 둔 집이라면 이 장면이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언젠가 비 오는 날 아빠가 창밖을 보며 아이에게 말합니다. 번개 치고 나서 천둥 소리까지 몇 초 걸리는지 세어봐. 번개 친 데가 몇 킬로쯤 떨어져 있는지 알 수가 있어. 아이는 듣는 둥 마는 둥 폰 화면에서 눈도 안 뗍니다. 그렇구나. 그러고는 끝입니다. 분명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난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눈을 반짝이며 불쑥 이런 말을 꺼냅니다. 아빠, 이거 알아? 번개 치고 천둥 소리 날 때까지 시간을 세면 번개가 얼마나 멀리서 쳤는지 알 수 있대. 완전 신기하지 않아? 아빠는 그만 헛웃음이 나옵니다. 그건 자기가 예전에 똑같이 알려줬던 바로 그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야, 그거 내가 예전에 너한테 알려줬잖아. 그러자 아이는 별 관심도 없다는 듯 대꾸합니다. 그랬나? 아무튼 오늘 학교에서 배웠어. 그러고는 다시 제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같은 말이었습니다.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했을 땐 귀등으로도 안 듣더니 학교에서 들으니 오늘 배운 신기한 것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말의 내용이 바뀐 건 아닙니다. 바뀐 건 단 하나, 그 말을 누가 했느냐였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한때 그 아이였습니다. 부모님 말씀은 한 귀로 흘리다가 똑같은 말을 밖에서 들으면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된 지금 우리는 지금보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설득. 우리는 매일 누군가를 설득하고 매일 누군가에게 설득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는 의외로 잘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내 안을 걸을 때 길이 보인다. 호더스 위드인입니다. 설득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보통 이런 장면을 떠올립니다.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 상대의 반박을 논리로 눌러버리는 사람, 토론에서 끝내 이기는 사람. 그래서 생각합니다. 설득을 잘 하려면 더 좋은 논리와 더 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논리적인 사람이 가장 설득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논리로 결정하지 않는다고. 먼저 감정으로 결정한 뒤 논리로 그 결정을 정당화할 뿐이라고.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살 때, 누군가를 믿을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먼저 마음이 기울고 그 다음에 이유를 찾습니다. 이건 꼭 필요한 거야. 사실은 이미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논리는 결정의 원인이 아니라 결정을 설명하는 도구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완벽한 근거를 들이밀어도 상대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 근거는 닿지 않습니다. 설득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술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은 존재합니다.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그의 책 설득의 심리학에서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몇 가지 원리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상호성의 원리. 사람은 무언가를 받으면 갚아야 한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마트 시식 코너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쑤시개에 꽂힌 만두 한 조각을 받아 먹었을 뿐인데 어쩐지 그냥 지나치기가 미안합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도 만두 한 봉지를 사들고 나옵니다. 작은 호의 하나가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사회적 증거의 원리. 사람은 다른 이들의 행동을 보고 따라갑니다. 리뷰가 많은 식당, 별점이 높은 제품.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골랐다면 괜찮겠지. 우리는 다수의 선택을 곧잘 믿음의 근거로 삼습니다. 셋째, 희소성의 원리. 사람은 사라질 것 같은 것에 더 끌립니다. 한정판, 마감 임박, 재고 세계,
이 짧은 문구 앞에서 사실 필요하지도 않던 물건이 갑자기 꼭 필요해집니다. 이런 원리들은 분명히 작동합니다. 실제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설득의 기술을 가르치는 책과 강의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시작됩니다. 기술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상대가 그것을 눈치채는 순간 효과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치알디니 본인이 경고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설득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는 순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고. 우리도 압니다. 누군가 지나치게 친절할 때, 말이 너무 매끄러울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섭니다. 이 사람 나한테 뭘 원하는 거지? 기술이 사람을 대상으로 다루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설득이 아닙니다. 조종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걸 놀라울 만큼 빨리 알아챕니다. 말로는 설명하지 못해도 그 느낌으로 압니다. 그 미세한 위화감을.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밀어붙일수록 사람은 더 버틴다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게 설득할수록 상대는 더 단단히 방어합니다. 내가 옳다고 목소리를 높일수록 상대는 더 깊이 자기 입장을 파고듭니다. 분명히 이기려고 시작한 대화인데 끝나고 보면 둘 사이의 벽만 더 높아져 있습니다. 도대체 왜 밀수록 멀어지는 걸까요? 답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한 가지 방식에 있습니다. 사람은 남이 떠먹여준 결론을 잘 삼키지 못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너 틀렸어. 내 말이 맞아.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방어부터 합니다. 반대로 자기가 스스로 도달한 결론은 좀처럼 의심하지 않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찾은 답이기 때문입니다. 17세기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은 이 사실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팡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은 대개 남이 제시한 이유보다 자신이 스스로 발견한 이유에 더 잘 설득된다. 곱씹어보면 서늘할 만큼 정확한 말입니다. 우리는 설득을 내 생각을 상대의 머릿속에 밀어넣는 말이라 여깁니다. 그런데 파스칼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진짜 설득은 상대가 스스로 그 답에 도달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일이라고. 그래서 파스칼은 누군가의 잘못을 바로잡고 싶다면 먼저 그 사람의 말에서 옳은 부분을 인정해 주라고 했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혀 틀렸다고 하는 순간 상대는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오래된 통찰은 지금의 이야기들과도 그대로 맞닿아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상대를 이기려 들면 반발심만 생긴다고. 먼저 상대의 의견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상대는 경계를 풀고 스스로 방향을 바꿀 준비를 한다고.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의 조언도 결국 같은 자리를 가리킵니다. 상대를 대놓고 설득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조언을 구하라고. 사람은 누가 가르치려 들면 방어하지만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면 스스로 답을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 꺼낸 그 답을 누구보다 굳게 믿습니다. 설득은 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걸어 들어올 문을 열어두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보다 훨씬 오래전에 설득의 본질을 꿰뚫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400여 년 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는 사람을 설득하는데 세 가지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로고스, 논리와 근거입니다. 둘째는 파토스, 감정과 공감입니다. 셋째는 에토스, 말하는 사람의 인격과 신뢰입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셋 중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에토스,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였습니다.
청중이 화자를 신뢰하는 순간 그제서야 그의 논리도 감정도 비로소 마음에 가 닿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옳은 말도 튕겨 나갑니다. 이제 처음에 그 장면이 설명됩니다. 아빠가 알려줄 땐 귀등으로도 안 듣던 아이가 똑같은 이야기를 학교에서 듣고는 눈을 반짝이며 떠든 이유는 그것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을 누구로 보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여기 이 진실을 아주 영리하게 활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입니다. 그는 자서전에 자신을 노골적으로 적대한 한 의원의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프랭클린은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선물을 주지도 잘 보이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의원이 아주 귀한 책 한 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그 책을 며칠만 빌려달라고 정중히 청한 것이었습니다. 상대는 책을 빌려주었습니다. 프랭클린은 일주일 뒤 정중한 감사 편지와 함께 책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토록 차갑던 그 의원이 다음에 만났을 때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평생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니라 호의를 청한 것이 사람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프랭클린은 한 오래된 격언을 빌려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당신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은 당신이 친절을 베푼 사람보다 더 기꺼이 당신을 다시 돕는다.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높이는 일입니다. 당신에게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없는 인정이 차가운 마음을 녹입니다. 역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을 열게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흩어져 있던 이야기들이 하나로 모입니다. 치알디니는 그 많은 기술을 설명할 끝에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설득은 신뢰받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김경일 교수도 말했습니다. 설득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기술이라고. 카네기도 아리스토텔레스도 프랭클린도 결국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설득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말하느냐의 문제라고. 그런데 여기에 우리를 잠시 멈칫하게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술은 빌릴 수 있습니다. 책에서 배우고 강의에서 익히고 오늘 당장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토스, 신뢰는 인격은 빌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말해왔는지, 어떻게 약속을 지켜왔는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 그 모든 시간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신뢰는 기술이 아니라 살아온 흔적입니다. 그래서 설득의 진짜 질문은 우리가 흔히 던지는 그 질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움직일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나는 누군가가 들을 만한 사람이 되었는가? 가장 강력한 설득은 어쩌면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저 신뢰할 만한 사람이 거기 조용히 서 있을 뿐입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사람들은 신뢰하는 사람에게 스스로 다가옵니다. 화려한 말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은 잊힙니다. 끝까지 남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좋은 논리를 찾기 전에 잠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저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질문에서부터 진짜 설득이 시작됩니다. 저는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 안으로 깊이 뿌리내려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스스로 이뤄 가시는 것입니다.